안녕하세요. 밴드에 제가 글을 몇 개 올리는데요. 이제 저희 밴드와 저희 사업에 잘하는 점이 매우 많지만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겨울 시즌과 이른 봄 시즌에 사업이 없어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에 뭔가를 알려드려야 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정부의 시책상 2축이나 4축 혹은 뭐 8축 이런 식으로 축을 여러 개로 해서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축이에요. 하나의 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된 거죠. 이건 이제 세 개. 하나 더 있으면 네 개. 양쪽으로 있어서 멀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요 방식으로도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바꾸는 거의 목표는 뭔가요? 선생님이 차를 타고 있어요. 어떤 집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과 품종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목적은 더 좋은 차,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 편안한 집, 넓은 집, 깨끗한 화장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집을 바꾸고. 품종을 왜 바꿔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량을 높이거나 뭘 하기 위해서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재배하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2축으로 바꾼다, 3축으로 바꾼다, 4축으로 바꾼다, 구요로 바꾼다, 선생님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령 외국에서 그거를 듣고 보고 온들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주거나 여기에 따른 연구에 대한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한국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 실험도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은 적용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니까 이런 게 좋다라고 나오면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바꾸는 목적은 그게 좋기 때문에 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이런 거죠. 신품종이 나왔는데 어떠한 신품종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품종. 그 신품종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심어봐야 알죠. 그러면 자, 엠부라는 속이 빨간 사과가 나왔는데 신품종이 나왔어요.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게 2022년에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2023년이 되면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재배하고 판매를 해보고 유통을 시켜보고 평가를 받고 다시 해봐야 한 2025년쯤 가서 이건 야 안 되는 품종이다. 아니면 어우 굉장히 좋은데 많이 심어야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2축이나 뭐 4축이든 구요 방식이 됐든 이 다축적인 구조로 가는 거 얘의 최종적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로 바꾸신다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는 사과의 모습이에요. 사람에 보면 사람 옆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저 올린 높이가 한 2.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 정도 선이 2.2m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옛날에는 한 4m, 5m 막 이렇게 높이 키우고 이거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 키우는 사과를. 그럼 뭐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몇 방위로 해서 가지들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재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선진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너무 좀 많어 라고 하니까는 정말로 동서남북 해가지고 벌려서 각도를 90도를 유지를 시킨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든 해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야 이게 너무 이 안쪽에
해를 못 보는 곳이 많어. 저거를 최대한 줄이려면 나무를 조금 더 빼곡빼곡하게 심자 해서 외성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외성에서 극외성으로 가고, 이게 극외성인 거고요. 거기에서 이축으로 가고 이축에서 다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 위에서 바라보면, 제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를 쳤냐 하면, 이거가 차지하는 게 위에서 보면 우와 뭐 집 한 채 공간을 차지하지만, 이거는 컨테이너 한 상자의 한 나무가 폭이 컨테이너 한 상자의 이 폭 한 30cm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여기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가지가 이쪽으로 15cm, 이쪽으로 한 15cm 정도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한 20cm. 이렇게 재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저런 목적을 가지는 거를 사람들이 이러한 수영을 개발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5년생입니다. 5년생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m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 전용 기계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SS기의 폭이 1.2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1.1에서 1.3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런 수형에 맞춰서 나오는 트랙터, 방제하는 기계, 이런 거는 95cm 정도까지 지금 폭을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수형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그렇죠. 많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많은 수량은 재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묘목 비용이 어때요? 아니 3,000평에 2,200그루 정도를 심어가지고 한 나무당 30에서 40kg를 따면 거의 70에서 80톤을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되는데 많이 심자니 묘목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면 한 나무를 심어서 여러 묘목처럼 키우면 높이도 높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발이 된 수형이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것 같으냐? 그런 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심어 놓고, 이 사진을 왜 올려드렸냐 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폭을 1.5로 심느냐 폭을 2m로 심느냐인데, 사과나무를 이렇게 해서 심을 때 나무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지금 요 나무와 요 나무의 거리는 3m래요. 똑같아요. 근데 이 열과 1열, 2열 있을 때 요 열 있는데, 요 SS기가 지나가야 되는 요 통로가 1.5m로 심으면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2m로만 커져도 수확량이 그냥 뚝 하고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옆으로 가지가 나오지 않는 수형을 선택해가지고 재배를 할 사람들은 최대한 요 폭을 줄여서 재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배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럼 저게 지금 우리나라의 후지에 재배하는 이러한 혹은 꽃눈이 형성되는 방식에 맞을 것이냐,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즈텍 후지나 이런 거에서 재배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기계로 한번 잘라보자 라고 해서 기계로, 그냥 걔들은 우리나라처럼 사람 자르는 거 안 하고 기계로 전정을 하는데, 기계로 전정할 때 기계가 선생님들 생각이랑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이제 기계로 전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트랙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커다란 톱날로 여기를 다 자르면서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높이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얘들은 그게 아니고 이 나무 하나를 전체를 이쪽 줄을 전체를 씌워서 한꺼번에 세 군데를 다 치고 갑니다.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그러려면 이러한 기둥 이런 거 안 되죠. 예. 그래서 기계가 이거를 폭 싸고 그냥 쭉 하고 가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도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그랬을 때 이 후지가 꽃눈이 제대로 오느냐라고 봤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제대로 오더라고요. 아주 쓸만한 꽃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후지가 아니고 아즈텍 후지라는 후지인데 그 품종 자체가 약간의 스퍼 타입으로 그렇게 꽃눈이 오는 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각종 후지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수고를 낮추면서 벽으로 만들어서 재배를 해서 잎따기를 해야 되고 반사필름을 피복을 해야 되고 중소가 위주로 생산을 안정적으로 다수하게 목표를 둬서 재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 돈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인건비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3다이를 수확하는 것과 7다이를 수확하는 것과 돈은 3다이가 훨씬 많은 이유가 얘는 한 컨테이너에 뭐 60개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7다이는 120개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조그만 건 2배예요. 꼭지를 2배를 많이 쳐야 되고 사람 손이 2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잘하죠. 맛은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당도나. 그러니 택배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작은 쪽을 그렇게 해서 이런 수형을 가고 하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광을 이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벽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냐면요. 이건데요. 이게 이제 각각 수형에 따라서 햇볕이 들어가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축이 되고요. 이게 손바닥을 펼친 듯한 8m형이 돼요. 이건 뭐 부채 펼친 것 같은 그런 게 되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재배하는 고밀식 고수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수고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일단은 고밀식이구나. 되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무를 키우는 요런 형식인 거고요. 비바움은 이렇게 2개짜리를 말하는 게 비바움이고요. 저 팔매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를 팔매트라고 해요.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부채처럼 이렇게 펼치는 건데 햇볕이 투과되는 양이 어떻게 다르느냐라는 건데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멀티나 뭐 어쨌든 이런 새로운 거를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이 축이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 그나마 가장 유리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축으로 가면 갈수록 빽빽해지거든요. 벽처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약간 현실적인 건데요. 어떤 재배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자, 지금의 소비자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소비자한테 색깔이 지금 사과의 색이 거의 100% 나서 이런 만족감을 주면서 사과를 팔고 있는데 80%만 나도 괜찮은 거니까 먹어라 라면서 인식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강력한 정책을 하면 돼요. 강력한 정책을 하면 좌회전을 먼저 하든 직진을 먼저 하든 바꿀 수 있고요. 어떤 국가는 좌측 통행을 했단 말이에요. 차가 일본처럼 왼쪽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한날 1시에 자 오늘부터 이날 낮 12시부터는 모든 차선을 반대로 바꾼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시행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때 교통사고 안 일어납니다. 왜? 다들 조심하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의 소비자를 누가 그렇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광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수영 체계를 뭐 적용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품종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 왜 외국 가니까는 사과가 빨갛고 엄청나게, 그거 이제 스칼라 갈라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갈라 품종이거나 후지에서도 착색이 굉장히 잘 되는 것들을 그렇게 재배하는데, 걔들도 9년 10년 차가 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색깔 잘 안 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색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반사필름 깔아야 되고요. 잎따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옛날 방식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많은 양의 수확, 조금 더 편한 재배 방식.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의 인건비가 12만 원, 13만 원이 가는데 그거는 왜 다른 사람을 써요? 이게 사과나무가 높아서 3m, 4m 이렇게 되면 고소작업차나 사다리를 놓고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사과나무 키가 2.2m까지밖에 열매가 없어서 손만 뻗으면 다 닿으면 사과를 수확할 때 한 사람이 하루에 30에서 40 컨테이너를 꼭지치면서까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높이가 2.2m로 낮아지잖아요? 2배, 3배를 수확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사람이 100 컨테이너 수확 가능해요. 꼭지치면서. 왜? 밑에만 따니까. 근데 지금 그 밑에만 따는 걸로 수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과나무의 통로에서 옆골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평면적인 2차적인 수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게 2차 수영은 이렇게 딱 간단하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요 너머편으로 차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왜? 그냥 손만 하면 다 돼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해서 여기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 이쪽에 손이 닿아요? 안 닿지. 그러니까는 이쪽 골도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냥 다 따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딸 수 있지. 컨테이너 상자만 쭈르르르 갖다가 놓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나의 노동력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비용이 절감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경쟁이잖아요. 경제적인 여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어. 비싼 인건비인데도. 그렇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수확량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런 수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재배되기 시작을 해서 한 15년 전쯤부터 재배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이란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대중적인 방식은 택도 없고, 그런 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들으면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강원도가 사과 재배의 적지다 이러면서 기후 온난화가 되고 기상 이변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자꾸 이 재배 북방 한계선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강원도만 이제 40년 뒤에 사과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가 사과를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가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러한 적합한 곳에서 생산되는 강원도 사과의 전체적인 국내 사과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2%를 넘기지 못하죠. 예. 많아봐야 한 3%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렇게 좋고 뭐 이렇게 돼도. 그러면 매년 2배로 늘어나도 이게 6% 되고 12% 되고 24%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만큼 늘어나겠냐? 늘어나기 어렵죠. 그렇게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사람도 갔대? 저 사람도 간대? 야, 그쪽은 완전 뭐 미어 터진다며, 사과로. 완전히 뭐.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뭐, 뭐. 그러면 이런
이축이나 이 멀티 쪽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냐? 이런 단계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30년, 40년 뒤에는 판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몰라요. 점점 인구도 줄고 요새 한국 사람이 한국 과수원에서 일하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남의 품 팔아주면서. 그 동네 마을에 몇 명 계실까 말까 하지만 그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실 테고 그럼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비싼 인건비를 쓰면서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력을 기계처럼 작동시켜서 최대한의 비용을 뽑아내려면 그러한 여건인 과수원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과수원에 사다리 놓고 일하고 광주리가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사다리에 걸어놨던 광주리 넘어가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이러니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곧장 사과 따가지고 컨테이너 상자에 꼭지 치고 담으세요. 그러면 손이 몇 번이 들어가니까 사과도 깨끗하고 그럼 뒤에 오는 차들이 그냥 컨테이너 딱딱딱딱 싣고 가가지고 팔레트에 적재해가지고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좋은 방식은 뭐냐? 쟤들도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헤집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면이니까 품질 떨어지는 거 언제든지 그 애를 딱딱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품질이 균일화되니까 일정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교섭력이 향상됩니다. 내가 어디 공판장에 내거나 그랬을 때 어우 이런 사과 너무 좋은데요? 좀 골라오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달려있는 거 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 좀 많이 좀 출하하세요. 지금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올 텐데 어느 날 갖고 가서 오 사과 좋은데요? 라고 해서 이거 좀 더 갖고 오시죠. 저희가 잘 받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 골라온 거에 겨우 간신히 맞춰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뭐야 다음에 갖고 올 건 뻔하잖아요. 조그만 꼬다마나 청치나 뭐 이런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간 날은 기분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시세가 뭐 네. 그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는 이런 재배 방식에서는 품질의 편차가 한 나무에서 다양한데 이런 거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냥 평면에 보이니까 쏙쏙쏙쏙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수용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는 5, 6년 정도 재배를 해본 거예요. 실험 삼아서 재배를 해보고. 근데 이제 한국은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아마 요 이축이나 이런 거를 높이 키우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다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고를 굉장히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평면이니까 뭐 색나는 거 문제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어릴 때는요 뭔 수용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나무가 어릴 때는요 한 4년 5년생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품질로 괜찮게 나와요. 그 뒤에 8년, 9년, 10년이 갔을 때 그때 갱신할 거예요? 아니죠. 그때도 사과를 한참 쏟아 나오고 막 이들에서 좋은 품질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도 그때 착색은 거의 8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엔간한 노력들은 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착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간색의 착색 지수를 뭐 그 정도 된다라면서 표현을 하는데 한국 기준에 우리가 우리나라 사과를 생산해서 이탈리아에 지금 싸게 팔 거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의 사과는 3개에 3,000원 가요. 우리나라 사과는 3개면 10,000원 줘야 돼요. 깜짝 놀라죠. 뭐야 이게 이러면서. 걔들은 거의 1kg에 한 1.5유로, 2유로 이런 정도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추석 때 얼마에 팔았어요? 1kg에 싸게 5,000원, 7,000원, 8,000원 막 이렇게 보고 막 팔잖아요. 300g짜리 3개면 1kg잖아요. 포장해가지고 뭐 2만 원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나라로 사과를 수출을 해서 뭐 색이 좀 덜 났어도 건강한 사과, 맛있는 사과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고마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다가 팔면은 10,000원인데 그 나라에다가 5,000원에 받고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용이고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야죠. 그러려면 쉽지 않죠. 뭐 후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박사님 안 된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 농민들이 뭐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그러면 이런 거에다가 봐요. 색깔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다가 스가루를 하거나 여기에다가 시나노 골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이런 것들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낮추면 이게 버티겠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대목이 M9으로 이걸 버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다음 편으로 할까? 대목에 따라서 사과의 품질과 사과의 비료가 요구되는 것과 그 사람들도 이것들을 각가지 대목 B9이나 이제 제네바 대목을 사용을 하거나 M 대목도 이용을 하고 MM116도 해보고 파잠도 써보고 다양하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재배하는 게 농민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이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기존의 M9에서의 뭐가 문제가 있다. M9에서의 대목의 문제와 이 위에의 수형의 문제 두 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재배하는 수형이 문제니까는 이 수형을 이런 식으로 뭐 바꿔서 한번 재배를 해보자.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색이 그러면 여기에서 안 나는 걸 하면 어떠냐. 근데 그 색이 잘 안 나도 되는 그런 품종들의 수세가 강하지 않아요. 수세가 엄청 강해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후지처럼 수세가 강해서 이 강한 수세를 좀 억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축이라는 거죠. 힘을 빼면서. 다른 거에는 잘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색깔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M9 대목을 사용을 할 게 아니고 다시 M26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M26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적으로 대목을 수입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엇인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지원 사업이 있을 때에 뭐 요거를 결정하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해드리느냐 빽빽하게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를 2m로 심으면 안 되고 2m보다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러자니 아니 그러다가 이게 가지가 튀어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뭐 다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게 재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나오는 수영의 방식은 가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 스템이에요. 스템, 줄기. 이 줄기에다가 사과를 달아가지고 사과를 재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사과가 다 여기에서만 달리지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요 결과지에서 사과를 달고 이러면 망하는 망하는 재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기존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저렇게 완전히 2222구로 3000평에 막 그렇게 심어가지고 하면서 수세를 유지하려고 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좀 미리 봐야 되는데 그렇게 대단위로 재배되는 곳이 잘 없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조금 혼동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2000그루를 심었을 때와 한 1600그루를 심었을 때 당연히 많이 심은 게 수확량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좀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간거리가 극도로 좁아져야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올린 글이고요. 이 선생님이 이제 트랜스폼 남은 게 있다고 아마 군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남은 게 있는데 순나방이나 심식나방에 사용을 해도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썰폭사프로르를 마스프에서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때에도 효과가 별로였어요. 진딧물에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합제가 한 7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다른 살충제랑 섞어서 치시는 게 마지막 방제라면, 아니면 지금 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반사필름 깔기 전에 또 한 번 뭔가를 치실 거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지금 트랜스폼 치시고 그때쯤에 가서 또 한 번 뭘 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면 다른 살충제를 하나 섞어서 치시는 게, 그러면 이건 내년에 진딧물약을 쓰고 차라리 나방이나 노린재에 잘 듣는 거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농약을 처방해 주는 곳이나 이런 곳과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상의하시기 전에 본인들의 생각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라고 밴드를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김효정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이 비펜트린이라고 하는 것과 클로란트라닐 리프롤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혼용 여부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한 이 화학 성분명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혼용이 되는 합제가 있을 정도로 혼용은 돼요. 그럼 이 실무자가 이거를 왜 모르느냐? 혼용 정보는 각 회사별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모를 수 있어요.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려면 각각의 농약 회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전부 혼용표를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정보들을 합쳐야 되는데, 합칠 때 또 제형이 다를 수 있고 농약 회사마다 똑같은 약을 다른 이름으로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수화제나 입상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유제나 유현탁제나 이런 것들은 또 주의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혼용 정보도 중요하고 혼용 불가 정보도 중요하고, 그럼 왜 혼용 불가인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혼용상 주의하라는 거구나, 즉시 쓰라는 거구나, 혼용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그거 어디다 적어 놓으면 안 되나요? 적어 놓는다고 이게 금방 이게 잘 되지도 않아요. 적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뭐 어떤 밴드나 어떤 카페나 단톡방이나 인터넷 유튜브에 어떤 정보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나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만 그런 거를 농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그 필요한 시기에 잘 제공이 돼야죠. 농약 혼용 정보도 저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가끔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선생님 과수원의 상황이나, 과수원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손으로 약을 치냐 SS기를 치냐, 약을 오래 쳐야 되냐 짧게 쳐야 되느냐, 나무의 상태가 건강하냐, 지금 막 물이 없어서 바삭바삭 말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도 약간 무리하면서 해도 그 정도로는 큰 문제 안 생겨요 라고 경험에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 박사님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세상 모든 일에 다 근거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을 때 문제가 없을 확률이 99%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둑히 입고 일하세요. 그러다가 막 과수원에 어디 있는가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또 집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이슬에 다 젖어 있고. 다음에 뵙겠습니다.